그래서 오늘 이제 준비한 것은 첫 번째는 우리 역사에서 참 대부분의 과거, 현재 문제를 준비하지만 미래를 준비한 두 리더가 있다. 한 명은 누굴까요? 세종. 또 한 명 있어요. 그걸 보고 그 다음에 세종의 비밀병기 뭐라고요? 집현전. 두 개인데 하나는 세종 회의법이에요. 경연이라는 회의법은 아주 정말 특이해요. 제가 26일이면 다음 주인가요? 이제 저희 제가 강의했던 CEO들이 세종 회의법을 배우겠다고 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주 효과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그 아이디어가 성과로 가도록 하느냐라는 부분인데, 요즘 이른바 국제 퍼실리테이션 협회의 가장 최고의 퍼실리테이터가 제 세종 회의법을 세미나에 참석하고는 지금 가장 중요한 퍼실리테이션을 이미 세종이 600년 전에 하셨네요. 라고 제가 하나 들었어요. 나중에 한번 다음 기술 하시면 그런 퍼실리테이터를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 회의가 얼마나 많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회의가 많은데 사실 회의를 좋아하는 사람도 없어요. 안 할 수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내고 성과를 가져왔나. 이게 첫 번째 비밀병기고 오늘 두 번째 비밀병기인 집현전을 말씀드리고 여기까지 하고 혹시 시간이 나면 최고의 집현전의 스타이기도 하고 세종의 가장 20살 아래에 아꼈던 제자이자 신하인 신숙주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신숙주, 그럼 숙주나무를 생각하시는데 그거 넘어서야 됩니다. 그거 아무튼 자, 두 명의 리더, 한 명이 세종이고 또 한 명은 정약용입니다. 제가 볼 때 정약용은 이미 호에서 나와요. 호에서 정약용 호가 많죠. 다산도 있고. 근데 정약용 스스로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한 것은 사암이에요. 사자가 기다릴 사자입니다. 100년 뒤 평가받겠다 해서 100년, 암자 100년 뒤에라는 뜻으로 사암을 붙였는데 뭐라 하냐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100년 뒤에 평가받겠다 하면서 503권의 책을 낸 게 정약용이고 사실 그는 의사도 아닙니다. 근데 병든 사람이 책만 펴면 치료법을 얻을 수 있도록 63종의 의학서적을 만들었고 마과해통이라는 의학서적도 또 펴냅니다. 기술을 배운 적도 없지만 국왕정조가 다리를 놓고 성을 쌓아야 한다고 말하자 중국과 조선의 성제는 물론이고 서양 기술까지 전부 연구해서 뭘 냅니까? 거중기를 만들어내요. 수원화성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언젠가는 쓰이겠지. 해놓으면 100년 뒤에 쓰이겠지. 이게 이제 정약용이고 스스로가 사암이라고 붙여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사암이라고 여유당전서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제 실제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분이 이제 박성원 박사라고 국회 미래 센터의 그런 최고 책임자인데 같이 공동 연구를 했어요. 세종의 여러 가지 중에서 미래 코드를 가지고 다 지금 미래학계 주도 인물인데 연구했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세종은 미래 대비에 탁월한 리더였다. 자연현상을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미래를 대비했다. 옆에 치국이는 아시죠? 네. 제가 치국이 얘기 좀 하고 넘어가도 될까요? 네. 저희 학생들한테 이 치국이를 시험에 또 나옵니다. 저희는 중요한 거 시험 다 내거든요. 이제 치국이가 세종 23년에 이제 이걸 만들어내요. 근데 그때까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가 세종께서 눈이 안 좋고 다리가 안 좋으시니까 자주 가시는 곳이 온천인데 온양온천을 많이 가셨어요. 온양온천에 그날도 3일 동안 서울서 내려가거든요. 1000여 명이 가니까 내려가서 다 짐을 풀고 이제 드디어 쉴까 하는데 갑자기 파발마가 옵니다. 파발마가 뭐죠? 긴급, 그렇죠. 전화하면서 그냥 요즘 말로 하면 익스프레스 리포트입니다. 긴급 보고가 와요. 그러면서 어제 서울에 황사비가 내렸다는 거예요. 무슨 황사비가 내렸는데 이렇게 긴급 파발마가 오느냐? 옛날에는 황사비가 오면 해가 안 보이잖아요. 이건
왕과 신하들이 하는 일을 하늘이 노해서 안 보여준다. 하늘의 징계라고 생각했습니다. 반찬 수도 줄이고 굉장히 긴장 모드로 접어들어야 돼요. 세종께서 야 우리가 이렇게 온천을 쉴 때가 아닌가 보다. 다시 짐을 싸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다들 이만큼 나오죠. 겨우 와서 쉬려고 그러는데 짐 싸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짐을 한참 싸는 중에 두 번째 파발마가 옵니다. 첫 번째는 예조에서 보낸 거였고 두 번째는 세종의 셋째 아들. 큰아들은 문종, 이항. 둘째는 세조. 이 뭐죠? 이 갑자기 떠올랐던 수양대군. 셋째가 안평대군이에요. 안평대군이 보는 거예요. 아버지 어저께 저기 갔는데 예조에서 갔는데 저희가 궁궐에 여기저기 떠있는 물을 살펴보고 맛도 보았더니 황사비가 아니고 송화가루였습니다. 송화가루가 뭔지 아시나요? 소나무 꽃가루. 그러니 올라오지 마시고 충분하게 휴식을 취하고 오십시오 그래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세종이라면 그냥 올라간다 1번, 2번 안 가고 버틴다. 2번. 왜 2번을 하세요? 아니, 자신만 생각하면 안 되죠. 1,000명이나 왔는데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야죠. 그 깊은 속이 있으셨군요. 2번이었으면 문제를 안 내셨겠지. 답은 제3의 방법이에요. 잠시 짐을 싸는 걸 멈추어라. 세종이 아주 좋아하는 글씨가 한자로 그칠지입니다. 그칠지. 잠시 멈추어라. 지금 이렇게 서로 다른 보고가 들어왔으니 잠시 짐을 싸는 걸 멈추고 말을 빨리 달려서 저기한테 내시한테 확인하라. 이른바 팩트 체크하고 와 그래요. 그렇게 한 사이에 다 신하를 모아놔요. 황희도 있고 다 모았죠. 모아놓고 실은 그동안 계속 간문이 들어서 문조 세자가 이항이 그릇에다가 구리로 이렇게 그릇을 만들고 물을 비 오는 양을 재기 시작했다. 그 전에 그냥 막대기도 꼽아서 했더니 모래 성분이 많은 것은 똑같은 비라도 깊숙이 물에 들어가 있고 진흙 성분이 많은 것은 조금 들어가서 정확치가 않아서 이렇게 구리를 만들어서 3등분해서 만들었다. 그것을 이번에 누가? 안평이 조사해서 가져온 것이다. 딱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아이디어는 누가 했냐면 문종의 아이디어죠. 물론 만든 사람은 장인은 누굽니까? 장용실이에요. 그러니까 보니까 장용실은 엄청난 사람인데 누가 이런 말을 하면 우리 보통 일하시다가 100을 기대하고 했을 때 대부분 100을 하던가요? 직원들이? 못하죠. 사장님이나 하지 대부분. 근데 장용실은요 200을 해요. 150도 아니고 그냥 세종께서 놀라는 거예요. 대충 말했는데 훨씬 잘 맞는 거죠. 문종이 대충 말했는데 훨씬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저게 세계 최초예요. 최초이고 너무나 심플한데 저게 그쪽 높이가 매우 중요하고 치고대도 중요해요. 이게 너무 낮으면 비가 튀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고 너무 높으면 재기가 곤란해요. 근데 제가 애들한테 뭐라 그러냐 학생들한테 이게 중요한 것은 최초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 얘기가 있다. 자, 저기를 보면 안평대군이 아버지께서 멀리 가셨는데 눈도 안 좋으시는데 거짓 소식 듣고 거짓 뉴스 듣고 오시면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아버지를 쉬게 하겠다는 안평대군의 효심이 들어있습니다. 그 이전에 세자는 뭡니까? 백성들이 힘드니까 내가 좀 잘 만들어서 비가 언제 많이 오는지 적게 오는 일을 보고 언제까지 모내기를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겠다. 백성을 사랑하는 실험 정신이 있죠. 하나 더 있어요. 세종이 이렇게 서로 다른 정보가 왔을 때 어느 쪽을 편들지 않냐하고 뭐 한다고요? 한자로? 그칠지하고 잠시 기다려보고 정말 그 다음날 이틀이 왔어요. 답은 송화가루였습니다. 황사비가 아니고 다시 짐을 풀었어요. 편들지 않냐고 정확하게 사실에 의거해서 결정을 내리는 함식 판단. 이런 이야기가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들어있는 발명품이기 때문에 이게 최고다. 애들이 뭐 효도회라가 아니고 안평대군의 얘기 듣고 효도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실험하는 거. 저는 그래서 세종 때 많은 과학기술을 보면서 야 이게 그 이야기를 통한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거구나.
경영자하고 리더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경영자는 지시하는 사람이고요. 리더는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지시는 메시지만 전달되지만 이야기는 중요성과 감성을, 생각, 창의력을 자극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들으시는 거가 사실 그 이야기가 많죠. 세종의 그 치국이가 대표적으로 이런 그 자연현상을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미래를 대비한 대표적인 거다. 그래서 특히 세종은 이제 시행착오를 축적의 과정으로 봅니다. 실수한 것을 한번 축적해서 다음번에 또 더 잘하면 되지.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것을 이제 지원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면, 이건 제 자랑인데요. 좀 이해해 주세요. 제가 이거 재작년이군요. 코로나 한참 진행 중일 때 과총에서 저한테 세종께서 그 표준시를 보이나요? 표준시를 반포한 거가 여기 보이시나요? 1432년이었어요. 2022년 작년이군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올릴까요? 작년에 표준시 반포의 의미가 무엇인지, 세종이 어떻게 했는지를 발표해달라. 그래서 제가 다 자료에 있고 이 표를 만들었어요. 우리나라에 역대 캘린더가 들어오는 그런 것. 여러분 지금은 달력 혹시 사신 적 있으세요? 달력 다 주잖아요, 이렇게요. 옛날엔 달력이 제일 귀한 선물이에요. 그래서 세종 때 이전에 고려 때 수시력이 제일 중요했고, 이제 대통령이라는 게 중국에서 먼저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데 계속 그걸 쓰는데, 세종 2년에 왕된 지 2년 만에 이때 처음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다. 그러니까 중국하고 우리하고 시차가 있고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거 뭔가 한번 바꿔봐라. 그래서 무려 앞에 준비 12년, 실험 및 결실까지 12년, 24년간의 실험을 해요. 이러면 제가 역법 프로젝트다라고 그러는데, 이 12년 만에 놀랍게도 딱 조선의 시간을 반포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한국 시간 따로 없어요. 우리 동경시를 따라가고 있는 거 아시죠? 동경시에 우리 시간을 맞춘 거예요, 지금요. 동경에다가. 그런데 그때 맞추고, 근데 12년 동안은 계속 헤매는 거예요. 준비 동안. 경회류의 실험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세종께서 늘 찾아가서 물어보고 잘 되고 있느냐. 잘못하면 뭐 다음번 더 잘하면 되지. 기다려주고 배우는 과정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만약 12년 동안 기다리지 않았으면 절대 불가능하다. 그 결과 놀랍게도 이제 막 계속 1432년부터는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여러분도 아마 칠정산 내편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국사 시간에 자주 나왔던 시험 문제입니다. 산수가 아니고 캘린더를 만드는 원리, 역법을 처음 나오고, 이게 내편이 우리나라 거고 외편은 아랍 지역도 다 검토해가지고, 보니까 저게 대통령에 뭐가 문제가 있고 아랍 지역에 뭐가 문제 있는지를 또 점검 확인합니다. 그게 바로 외편이에요. 그리고 놀랍게도 44년 훈민정음 창제 43년에 창제하고 그 다음에 갑자년 여공원을 선포해요. 갑자을축, 그러니까 60주갑의 첫 번째죠. 그때 우리의 표준, 이제부터는 이렇게 시간을 맞춰가겠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종 때 여러 가지가 업적이 있지만, 어떤 우리의 시간과 백성들에게 그런 정확한 우리의 달력을 알리는 그런 의미가 아닌 저것인데요. 맞죠? 보니까 우리 불갑할 때 갑자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이게요. 그래서, 세종이 결국 미래에 대한 시간에 대한 염두가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너무 어렵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원래 좀 자랑하면 좀 사람이 말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세종이 참 잘한 거가, 오늘도 제가 그래서 후배들한테, 광주일 후배들한테 제가 하면서, 어떤 후배가 세종한테 우리가 뭘 배워야 돼? 그러길래, 딱 하나를 들려면 질문을 잘하는 거다. 그랬어요, 질문을. 지금 우리 얼마나 인터넷 정보가 많습니까? 챗 GPT 하시잖아요. 지금 중요한 질문 수준이에요. 근데 세종은 놀라운 질문을 3개를 잘하는데, 자, 이거 하기 전에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은 질문을 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광주의 후배들 훌륭해요. 제 후배들이지만. 그래서 첫 번째는 전제하고 있는 것을 문제 삼아야 된다. 뭐 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럴까라고 문제 삼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 가장 전제하는 것을 문제 삼는 애들이 초등학교 4, 5학년들이에요. 혹시 키워보시면 아시죠? 아빠 저건 왜 그래? 엄마 저건 뭔데? 끊임없이 물어봐요. 근데 그게 좋은 질문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 질문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공동체, 나한테 절실한 문제가 아니에요. 절실하지 않은 질문을 막 던져봤자 그건 좋은 질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제하고 있는 것을 문제 삼을 때 절실한 것을 진지하게 파고들면 굉장히 좋은 문제가 됩니다. 세종이 첫 번째가 뭡니까? 중국에서 가져온 역법책이 우리 시간과 맞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닐까? 이거 뭡니까? 처음으로 중국 가져온 달력을 가지고 이번에 일식 벌어진다고 그러니까 다 대기하고 있는데 15분이나 늦게 일어난 거예요. 태종 같으면 매를 때립니다. 곤장을 때립니다. 일도 똑바로 하라고. 세종이 이래요. 야, 그 역법을 보고 했는데 너희들이 여러 번 반복했는데 또 이번에 틀었다는 것은 뭔가 역법책하고 우리 시간이 안 맞는 거 아니냐? 라는 질문이 사실은 아까 뭐라 했다고요? 우리의 표준시를 삼고 그 다음에 갑자 여권을 선포하게 돼요. 만약에 또 때렸으면 그냥 시행착오로 끝났을 거예요. 첫 번째는 상상력을 자극하고 전제하고 있는 것을 문제 삼기. 자, 두 번째 질문은 뭔가요? 어떻게 하면 이 공을 보존하고 후환을 없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어떤 일을 이루었을 때 딱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이 혹시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되게 승리에 도취했지 않고 문제점이 뭘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 공을 계속할 것인가? 한 번 이상 연속해서. 그래서 지금과 미래를 연결시키고 말과 일을 연결시키고 또 생각과 생각을 연결하는 질문이에요. 첫 번째가 전제하고 있는 것을 문제 삼는다면 두 번째는 뭐라고요? 연결하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계속 연결돼야만 이게 축적이 되고 효과가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두 번째 질문은 세종께서 북방 영토 개척하면서 파저강이라는 곳을 이제 토벌을 해요. 아마 김영수 교수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오녀산성 거기까지 갑니다. 세종께서. 세종이 보낸 최윤덕이 그리고 정말 거기를 토벌을 하고 딱 승전보를 받는 순간 하는 말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이 공을 보존하고 후환을 얻게 할 것인가? 연결시켜 질문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한글 창제와 연결된 것입니다. 정말 절실하고 중요한 것을 드러내고 해결하도록. 세종께서 볼 때 제일 큰 문제가 백성들이 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껏 벌 받고 곤장 맞고 나서야 아 이게 불법이었구나라고 아는 거고. 여러분도 안 그러세요? 옛날에는 우리 막 그랬잖아요 보면요. 근데 또 법도 바뀌잖아요 이렇게요. 그래서 세종께서 세종 한글 창제 11년 전에 던진 질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좀 중요한 거라도 법을 알아서 스스로 피하도록 하면 어떻겠는가. 그랬더니 그 대화하는 허조라는 신하가 백성들이 법을 알면 농간을 부린대요. 무슨 말씀인지 감 잡히시나요? 괜히 우리도 저도 뭐 고속 달다가도 그냥 어디 가면 과속 카메라 있으면 그게만 살짝 줄이고 저만 그런가요? 알고 이제 그러니까 아예 그냥 모르게 좋습니다. 라고 하니까 세종께서 야 너 조삼오삼 하자는 얘기야? 그러면서 딱 질문을 던진 것이 결국 나중에 그러면 백성들이 중요한 것을 알도록 결국 문자를 만들어 주자고 합니다. 세종 한글 창제의 가장 중요한 동기는 법에 대한 문제예요. 법을 알게 하겠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가 세종이 정말 최초의 질문이고 그것을 잘 던졌기 때문에 많은 신하들이 노력을 했고 특히 지편철학사들은 세종이 던지는 최초의 질문들 이제 생각을 깨는 질문들이죠. 이게 이제 저도 지금 굉장히 최초 질문 하나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넷플릭스라고 아시나요? 좀 보십니까? 넷플릭스의 코리아 사장님이 이제 올 초에 이제 연락이 왔어요. 다큐 세종을 넷플릭스 제작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분의 질문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국민들 말고 해외에 있는 글로벌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세종의 키워드, 핵심어가 뭔지를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뭐 같습니까? 어떤 걸 하면 저기
도미니카 공화국의 청소년들이 보고 야 세종한테 배울 게 있다 하겠습니까? 네? 에민. 왕이지만 가장 밑바닥에 있는 백성들 사랑하는 마음. 근데 그렇게 하면 도미니카 공화국 애들이 잘 이해 못할 것 같아서 오늘 이거 제가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그리고 이건 답이 아닙니다. 아이들 주신 분께 제가 깜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대체 뭐길래 생각하시죠? 나중에 바꿔보면 이거 안 받으신 분은 이제 후회하실 거예요. 세종이 살았던 시대가 네. 그 문해부흥기잖아요. 그렇죠. 그 중세에서 가장 문해가 부흥했던 1400년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조선도 그때가 문해부흥이었어요. 그거하고 연계해가지고 만든 게 좀 더 생각을 익혀서 알려주세요. 이따가 다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아까 그러더라고요. 우리 부회장님께서 질문이 많대요. 우리 듣는 분들이 그러니까 30분은 질문으로 남겨놓으라고 저한테 지금 주문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최초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던지는 매우 중요하고 절실한 문제를 던지는 질문을 하고 질문만 가지고 성장하지는 않아요. 이른바 역량이 올라가야 돼요. 역량. 그 질문을 살려서 성과를 내도록 해야만이 그게 일이 되고 회사가 크고 나라가 큰 거죠. 그게 바로 집현전이라는 싱크탱크가 뒷받침이 돼요. 질문을 받아서 구체적인 정책으로 만들고 제도로 만들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를 최초 질문과 역량 향상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사실 이건 제가 영상이 있는데 영상은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대신 오늘 숫자는 외우셔야 돼요. 한번 적어보시겠습니까? 메모리, 어디 가서 오늘 세종 배웠다 그러면 쓰실 거가 알파벳 C. C4, J 0, K 21, O 19입니다. 보이시나요? 불을 살짝 한번 켜주시면 좋겠습니다만. 네, C가 나라 이니셜인데 어딜까요? 코리아. 아니, C. 코리아는 여기 있죠, 지금. C는 차이나가 몇 건입니까? 4개. J는, 일본은 0. K가 여기까지 대충 아시겠죠? 이거 뭐냐면, 이건 확실히 알으셔야 돼요. 세종시대면 1418년에 세종이 왕이 돼가지고 1450년에 돌아가십니다. 몇 년이죠, 재위기간이? 32년. 어떤 분 횟수로 한 3, 3년이지만 32년 동안에 전 세계 과학 기술을 다 조사를 했어요. 누가? 일본 동경대 교수들이 조사를 했어요. 책 제목이 과학사 기술사 사전이에요. 조사했더니, 그러니까 1418년부터 50년까지를 딱 조사해서 단층 촬영했더니 최고 과학기술 명품을 알아봤더니 중국이 몇 개인가요? 4개. 일본은 자기들 조사했는데 없어요, 하나도. 그 다음에 K가, 코리아가 무려 21개예요. 자, 그 다음에 59가 뭘까요? 59. 와, 역시 회장님이 보통 그냥 회장님이 아니에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더스입니다. 그러니까 한중일을 제외하고 유럽, 아랍, 인도를 다 합쳐가지고 나라를 통틀어서 아더스로 했던 몇 개입니까? 19개예요. 그보다 코리아가 몇 개예요? 2개가 더 많다는 거예요. 믿어지시나요? 이거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이어서 안 믿을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 맨날 역사를 깎아내리던 일본 동경대 교수가 했기 때문에 더 신뢰가 갑니다, 이게. 어떤 분은 계산했더라고요. 그 당시 전체에서 21개면 47%래요. 과학 노벨상이 있었다면 세종시대가 47%를 독점하는 나라였다. 자, 실감이 안 가죠? 그 중에 하나 치국이는 포함될까 안 될까요? 포함 당연히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렇게 21개였습니다. 자, 우리 조경상 선생님. 네. 자, 잠깐 점검하겠습니다. C 몇 개라고요? 네. C4. 4개. 네, J. 0개. K. 21개. O. 18개.
19개? 박수 주세요. 약간 왔다 갔다 하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확실히 외우시겠죠. 어디 가서 세종을 배웠다. 그런데 이거 하나면 상당 절반은 먹고 들어갑니다. 세종 때 그렇게 했다고 수치화된 힘이 엄청 좋아요. 그래서 이제 15세기 1401년에도 우리 조선만 해서 코리아인데 40개인데 세종 때는 1418년부터 50년까지가 이렇게 C4, J0, K21, O19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결국은 그 최초 질문과 거기다가 역량의 강화, 영어로 하면 스케일 업, 이게 이제 결국은 세종시대를 나왔고 그게 바로 집현전의 힘이다. 우리 그 영광에서 최초 질문을 던졌죠. 어떻게 하면 영광에 있는 각 지역의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생각을 올릴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책 보면 있잖아요. 제 책만으로도 한 20권이 넘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엄청 걸려요. 근데 오늘 딱 1시간이면 제가 23년 연구한 것을 여러분들이 전달해 드린 거잖아요. 이게 최고의 스케일업이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자, 집현전 얘기하겠습니다. 본론입니다. 이게 집현전의 상상도인데요. 세종대왕 기념사 앞에서 만든 상상도인데 집현전 학사들이 이제 뭐 하고 있죠? 사진 보시면 혹시 뭐 고시원처럼 열심히 공부하고 있나요? 밑줄 긋고 토론하고 있죠. 토론. 이게 핵심이에요. 이미 공부를 다 한 거예요. 가지고 와서 야 이거 문제 어떻게 풀어야지? 자꾸 그렇게 물시계를 하는데 자꾸 시간이 안 맞아. 가장 안 맞는 게 뭐냐면 물시계는 이렇게 구슬을 이렇게 딱 치면 굴러서 정확하게 떨어지는 거잖아요.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정확하게 딱 그 구슬을 탁 숟가락으로 쳐주는 게 제일 어렵대요. 그 정밀하게 하지 않으면 계속 시간대가 어긋나는 거죠. 근데 그거를 결국은 아라베스크 기술을 가져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지? 혹시 다른 나라에 없나?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묻고 토론하고 책 가져오고 이렇게 지금 집현전 학사들이 상상도로 했지만 그래서 세종이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집현전을 시작. 집현전은 세종이 끊임없이 하는 거가 집현전의 질문을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이 한자로 이게 빨간 것이 계고이문인데요. 뒤에 이 문이라는 것은 보고하라 이 말이에요. 뭐뭐에서 리포트하라, 나한테 보고하라 이거. 근데 계고가 재밌는 말이에요. 옛 것을 상고하여 걔가 과거에 성공한 사례, 실패한 사례를 갖다 놓고 어떻게 성공했지? 실패한 까닭이 뭐지? 끊임없이 과거에 요즘 말하면 베스트 프랙티스 있잖아요. 그런 것을 가지고 하는 거죠. 사람이 하는 지력이란 것은 결국은 그동안 쭉 해왔던 축적된 위에서 가야만이 거인의 어깨에 올라가야만이 성공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혼자 다 못해요. 그래서 그동안 쌓아오는 것 좀 잘 연구해서 거기서 핵심을 가져와라 이거예요. 그래서 보고하라. 끊임없이 물어봅니다. 세종은 제가 나중에 경복궁 한번 또 가보시면 경복궁 가보셨나요 혹시? 나중에 우리 그 제주도 갔다 오셨다면서요. 다음은 제주도 가지 마세요. 경복궁 가세요. 경복궁. 여주 오세요. 여주. 세종을 한번 만나러 오세요. 가보면 경복궁이 세종이 16년간 계셨던 곳이에요. 거기에서 집무실이 사정전이에요. 생각할 사자, 정치정자. 생각하면서 결정하라. 이런 말이에요. 근데 광화문이 있고 광화문 뒤에가 근정전이 있어요. 으뜸궁궐. 그 뒤에가 바로 사정전이 있는데 사정전 바로 옆에가 뭐가 있냐면 경회루가 있어요. 그림도 그려지시나요? 그리고 경회루 바로 앞에가 집현전 자리예요. 무슨 말이냐? 세종의 집무실, 어전회의하고 중요한 결정하는 곳에서 불과 얼음걸음으로 50걸음이면 집현전이 있어요. 놀라운 것은 집현전보다 더 가야만이 승정원 비서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비서실이 집현전보다 더 멀리 있다니까요. 지근거리에 집현전이 있다는 거 놀라운 상징이에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떤 해결을 찾을 때마다 집현전을 물어봅니다. 옛날에 어떻게 성공했지? 실패한 까닭이 뭐지?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세종의 성공 비결이에요. 질문, 끊임없는 질문, 전문가의 그런 자문.
근데 그 제가 가보면 지금도 집현전하고 이 사정전은요, 옛날에 회랑이라고 그래서 지붕이 있는 복도가 있었어요. 제가 느낌이 뭐냐면 한여름에 반바지 입고 슬리퍼 끊고 가는 세종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한 비유예요. 아주 편하게 그냥 갑니다. 그럼 집현전 학사는 어떻을까요? 이때 한번 보겠습니다. 끊임없이 물어보는 거예요. 자, 혹시 여러분 집현전 학사 떠오르는 사람 있나요? 아까 신숙조 말고 성삼문, 박팽년. 아니 이렇게 다 공부하셨어요 혹시? 수준이 와가지고 놀라운데요. 제가 사진을 가져왔어요. 맨 앞에 신숙주, 세종보다 20살 연하예요. 그 다음에 박팽년은 21살 연하예요. 성삼문 보이죠? 21살. 셋이가 이제 삼총사인데 재밌는 건 뭐냐면 저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야, 참 부럽더라고요. 왜 부럽냐면 우선 일하는 법을 배워요. 태종과 세종한테 야, 이건 외교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는 거야. 선무는 뭐고 후무는 뭐야. 일하는 법을 배워요. 말을 어떻게 하는지 다 배워요. 그러니까 일하고 말하는 법을 배운 다음에 했더니 인정을 해줘요. 성과가 나와요. 여러분 이건 최고 아니에요? 일터에서 일을 잘하는 걸 가르쳐주고 했더니 칭찬해주고 성과가 나온다. 이게 정말 현세에 존재하는 낙원이죠. 일하는 사람들은 그 맛에 사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인데 이 세 사람이 또 아주 캐릭터가 다릅니다. 뭐 최향, 강희맹이라는 사람 또 뭐 원예에 관한 책을 써가지고 거기 보면 세종이 제일 좋아하는 꽃도 나와 있어요. 뭔지 아시나요 혹시? 예. 일본에서 철쭉이 왔는데 세종이 보기 너무 화려했던 거예요. 철쭉이 오니까 야 이건 나만 볼 수 없다. 전국에 중간에서 심어서 전국으로 철쭉을 퍼뜨리게 해요. 그 세종 때 철쭉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는데 또 있어요. 이순지 수학자, 하위지 이걸 보시면 그 사람 성격 어때 보입니까? 아주 꼴통입니다. 이런 표현도 혹시 하위지 써있을지 모르지만 하위지는 아니면 아닌 거예요. 황희정 틀렸습니다. 정승환 대들어요. 나 과거 시험 안 보겠어요. 근데 세종이 하위지의 강점을 알고 난 그의 약점은 내가 이미 알고 있고 보완할 수 있으니 그의 강점을 써라. 라고 하면서 이제 씁니다. 정창손이 가장 배신을 때렸죠. 왜 그런지 아시나요? 개유정난 때 요건 단종에서 수양대군 쪽에 줄 서가지고 요건 이제 뒤통수를 치는 것인데 가운데 물음표 누굴까요? 아까 나왔었습니다. 정인지입니다. 정인지. 세종보다 한 살 위의 연상이에요. 근데 저는 그 세종이 많은 신하가 있지만 한 살 위에 정인지가 진짜 망ኞ의 대가예요. 친구 같은 신하예요. 그 친구라는 말은 정말 호의적인 좋은 도움을 주고 가지고 막 도와주는 그런 응원자인데 신하예요. 일도 해 본인이. 여러분 그 정도 아니에요? 이런 회사에 뭐 임원이 있는데 정말 내 친구처럼 내 일처럼 해주는데 본인 솔선수범한다. 어떻습니까? 최고죠. 그런 사람은 뭐 절대 버리면 안 됩니다. 근데 그런 걸 어떻게 알아보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그런 친구 같은 신하인지 간신배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책을 보면 돼요. 벽돌책. 이거 보셨어요, 다 이거? 실망했습니다. 빨리 사세요, 오늘 지금부터. 농담이 아니에요. 사람을 보는 눈이 제일 중요해요. 사람을 보는 눈. 망노학. 누가 번역한지 아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다음에 다 점검해 주세요, 이거. 사람을 보는 친구 같은 신하가 되려면, 얻으려면 사람을 보는 눈이 필요하고, 말을 헤아리는 능력이 필요한데, 망노를 알아야 돼요. 제가 이제 이런 그 집현전 얘기는 사실 여러 번 강의를 합니다. 근데 제일 인기 있는 데가 대덕입니다. 대덕에가 혹시 뭐가 있는지 아시나요? 연구단지가 있어요. 뭐 별의별 연구단지가 다 있습니다. 제가 봤더니 2만여 명의 박사가 있더라고요. 미국에도 2만 명의 박사가 모여있는 곳이 없어요. 제가 제일 재밌게 생각하는 사람은 고구마 박사예요. 고구마 하나 가지고 20년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뭐 정말 다양한 박사들은 놀랍게도 거기도 봤더니 다 따로따로 해요. 우리는 이거 다 밥 따로 먹고.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으로 가서 2018년도부터 아니 여기가 세종대 집현전 같은 곳인데 왜 이렇게 따로따로 하느냐. 그래서 원장들부터 먼저 원장 부원장부터 해서 같이 이 세미나를 시작했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또 애틀이라고 또 있거든요. 혹시 애틀이 아시나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라는 데가. 여러분 CDMA가 보면 CDMA. 우리는 광고도 나왔잖아요. 엄마 CDMA가 뭐야? 얼굴 보고 대화하는 거에 따라 그렇게 했잖아요. CDMA를 상용하는 데가 바로 거기예요.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반도체 쌀을 기반을 71년도부터 81년도부터 뿌렸고 그게 삼성에서 꼽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거기 가면 놀랍게 박사가 2,500명이에요. 거기 안에 거기서 강의하면 그분이 강의를 했더니 딱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근데 집현전은 일하고 싶은 직장이었나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한이 맺힌 질문이었어요. 우리는 뭐 열심히 하는데 보상도 깔아주지도 않고 일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언제 그만둘까 한다. 틈만 나면 대학으로 옮겨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이들은 집현전 학사가 약 100명 정도로 나와 있어요. 기록에. 그러니까 많은 것 같지만 겨우 100명이 조선 전기를 다 만들었는데 자, 첫 번째 우선 집현전 학사들은 근무지가 어디입니까? 경복궁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나요? 다 이게 6년씩 지방에 갔다 와야 돼요. 수령들은. 뺑뺑이죠. 옛날에 제일 가기 싫어하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수령들이. 수령 가기 싫어하는 지방 근무 싫어하는데 영광 아닙니다. 경주예요. 경주. 시를 보면 경주를 절대 안 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갈 때는 말 타고 가는데 올 때는 관에 실려 와요. 경주가 그 아전 세력이 강하대요. 토호와. 그래서 우리 그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수령으로 갔는데 밤에 그냥 갑자기 무슨 진해가 나오더니 그냥 죽이고 갔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 진해가 토호 그 지역에 뭔가 바꿔보려고 다 죽이는 건데 경주가 우선 토호가 세고 특히나 일이 많았어요. 일본에서 올 때 꼭 경주를 거쳐오고 또 경주를 지나가는데 일은 많지. 한반도의 벽지지. 그러니까 서로 안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집현전은 안 갑니다. 항상 왕 옆에 어디 그것도 경회로 앞에 전망 좋은데 왕이 수시로 불러요. 가끔 불러서 한밤중에 이 시간쯤 되면 환감이 뭡니까? 귤을 내려줘요. 여러분 지금은 귤이 흔하죠. 옛날에 제주도에서 온 그 귤을 내려주면 사람들이 엄청 최고 귀한 거. 심지어 얼마나 귀한지 귤이 오면 과거 시험을 치러요. 환감시. 그래서 그걸 기념해서 인재를 뽑으면 되니까요. 그렇게 귀한 게 귤이었어요. 좀 귤 좀 준비해 주세요. 근데 세종께서 귤을 이렇게 딱 그 바구니에 주시고 예쁜 그 그릇 담아주시고 그거를 집현전으로 주면서 뭐라냐면 이 그릇은 보관하도록 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느낌이 오세요? 귤은 다 먹었단 말이에요. 그릇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우리 임금께서 그 귀한 귤을 주셨지. 그릇만 봐도 임금의 총애가 생각이 나는 거죠. 가장 가까이에 늘 있고 왕의 측근에 있고 그래서 왕을 당연히 만날 기회가 많습니다. 또 출퇴근이 자유로웠어요. 한 번은 사헌부 요즘 검찰총장이 이제 세종한테 그래요. 요즘 집현전 학사들이 출근을 늦게 한대요. 낮에도 그런데요. 세종이 뭐라 했냐면 야 너희들은 왜 출근 시간만 체크하니 퇴근 시간을 봐. 12시 넘어 퇴근했어. 그리고 얘들은 내가 20명이거든요. 정원이. 내가 다 일일이 보니까 너희들은 생각하지 마. 너희들은 노터치. 그래서 이제 출퇴근 알아서 해. 하고 싶을 때 퇴근하고. 근데 사실은 집현전 학사가 순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수시로 물어보니까 늘 준비해 긴장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집현전 학사들이 과로사가 많아요. 과로사면 안 되겠지만 아무튼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시켜답니다. 그리고 이제 놀라운 것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면 집현전을 못 버팁니다. 뽑지도 않아요. 집현전 자격이 뭐냐면 문신, 그러니까
인문학을 충분히 잘하는 사람, 그걸로 과학과 합격한 사람 중에서 젊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으니까 얼마나 서로 경쟁도 많이 하고 놀랍게도 아주 서로 존중을 해요. 대표적으로 신숙주가 일본에 갔다 온 거 아시죠? 일본에 여러 번 갔다 오고 중국에도 여러 번 갔다 왔어요. 신숙주는 어학에서 아주 천재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가서 이제 주고받은 편지를 보면 정말 지금도 이런 편지를 정말 어떤 연인 같은 편지를 해요. 같은 집현일 학사들끼리 서로 존중을 해요. 여러분, 자, 지방 안 가는 가장 좋은 근무지에 말 타고 들어가요. 다른 사람 못 가는데 집행전에 말 타고 갑니다. 집현전의 임기가 얼마인지 아세요? 집현전? 종신제. 정년 없어요. 옛날엔 70이 정년이었거든요. 죽을 때까지 종신제. 꼭 좋은 것만 아닌 것 같아요. 나 집현전 안 해요. 아까 정창손이 그렇다 혼납니다. 그 다음에 왕을 자주 만난다. 이건 그 연구자들한테는요, 자기 생각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정말 자기 분야 최고가 왔는데 대통령을 사흘에 만난다 한 번씩 어떻게 했어요? 최고 권력이죠. 그렇죠. 자기 하고 싶은 일을 실현하는 것만큼 아마 우리 김영수 교수님한테 하라 그러면 지금 엄청난 아이디어 많을걸요. 아마 지금 대통령이 안 만나줘서 문제지. 지금 대통령 만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예요. 아마. 그러면 서로 존중하는, 이게 이제 정말 좋은 직장이다라는 것이고요. 제가 그 집현전 위치를 제가 지도에서 찾아봤거든요. 보이시나요? 아까 근정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사정전. 이 사정전이 영어로 그러니까 생각하고 정치, 결정하면 광인, 미치광이도 성인이 되고, 요순같이 임금이 되고, 요순 같은 성인, 뛰어난 사람도 생각 없이 결정하면 미치광이 된다. 그래서 나온 서경에서 나온 말인데요. 바로 옆에 이 사정전에서 이제 그 경회루가 있고 집현전이 바로 옆에 있다는 거예요. 승정원이 여기 있어요. 아까 비서실이. 얼마나 과학기술, 흥경한 과학기술, 과학기술 실험실과 집현전이 바로 옆에 있다. 이게 이제 그 상징적인 것이고, 제가 제일 재밌게 본 것은 그 사람들 공부하는 목적이었습니다. 공부를 대체 왜 하나요? 혹시 오늘 오신 선생님들 왜 공부를 하러 오셨어요? 시험 볼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자기만족. 대만족. 자기만족이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태종 때 그런 말 합니다. 태종 때, 하륜이 이제 대표적인 막류거든요. 하륜, 권근, 그 다음에 조준, 세 사람이 3인방이에요. 최고 막류인데, 하륜이 그래요. 요즘 관리들은 과거에 합격하면 공부를 안 한대요. 근데 과거 합격하기 전에는 과거 준비해야 되니 공부를 또 안 한대요. 이상하잖아요? 과거 공부 열심히 하는데 과거 준비하느라고 공부 안 했고, 정작 과거 합격한 다음에는 합격했으니까 안 한대요. 자, 그러면 과거 공부하는 공부가 다르고 진짜 안 하는 공부가 있다는 거잖아요. 대체 이 공부가 뭘까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공부라니까요. 인재 알아보는 공부. 아니, 사실은 여러분 사람 알아보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면접 안 하세요? 면접 보면 제가 정말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왜 리더십 공부하느냐? 사기당하지 않으려고. 지난주에 뭐 회계 배우셨다면서요. 사기 안 당하려고 배우는 거잖아요. 뒤통수 안 당하려고. 쟤 뽑아서 기껏 키웠는데 뒤통수 치는 데 얼마나 많아요. 그런 거 안 당하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사셔야 돼요. 이런 공부가 사람 알아보는 공부, 일 잘하는 공부, 말 헤아리는 공부가 진짜 공부인데 그걸 안 하고 있다가 과거 외우는 것만 열심히 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하루는 뭐냐, 그래서 세종하고 의논하다가 답이 뭐냐면, 그러면 중시, 거듭 중자거든요. 무거울 중자. 중시 제도를 도입을 해요. 이미 과거에 합격한 관료 중에서 다시 시험을 보는 거예요. 승진 시험을 뽑아가지고. 그래서 그때 나온 사람들이 다 세종 때 핵심 인재가 됩니다. 세종이 띄운 거예요. 제가 놀랍게도 세종 때 과학기술 인재를 조사했더니 70%를 태종이 뽑아서 키웠어요.
놀랍잖아요. 그리고 태종만큼 정확하게 인재를 보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태종 읽어보시죠. 대답이 없어 이렇게요. 제가 그래서 이따가 지금 우리 그 김영수 교수님 들으려고 책 가져왔습니다. 무슨 책인가요? 태종평전입니다. 누가 썼는 줄 아세요? 무조건 김영수 교수님. 이건 박현모 교수가 썼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김영수 교수님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근데 사인했는데 뭐 여러분 다른 분 드리려면 드리겠습니다. 태종이 인재 보는 눈, 인재 키우는 눈의 최고입니다. 다 키운 것을 세종은 뭘 했느냐? 쓴 거예요. 너는 아버지 세대의 정승이잖아. 아버지 세대 버리지 않아요. 요즘으로 안 그렇죠? 정권 맡기면 어떻게 합니까? 다 버리잖아요, 이렇게요. 이 바보 같은 짓이에요. 결국 성과는 자기 것인데 다 갈아치우고 뭘 하겠다고요, 지금요. 제가 너무 좀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이게 특정 정치가가 아니고 우리 역사가 지금 현대사 그러고 있어요. 축적이 아니고 맨날 물갈이를 합니다. 그래서 세종은 아버지가 키우는 자를 그대로 써서 다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황희정승은 24년간 정승을 해요. 몇 년요? 직업이 정승이에요. 그 사람은. 직업이 정승. 그래서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경험과 일한 경륜이 있겠습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 집현전과의 가장 밀접한 거리에서 끊임없이 묻고 답하고 그러면서 이런데 왜 공부하느냐 이거죠. 왜 공부하느냐. 제가 딱 정리해놨습니다. 훈민정음 해례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훈민정음 해례 읽어보셨어요 혹시?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아. 그건 아시죠? 지난주가 뭐였나요? 한글날이었죠. 한글날을 한번 우리 훈민정음 읽어봐야 돼요. 그리고 혹시 못 보셨을까 봐 가져왔어요. 훈민정음 중에서도 오른쪽에 보시면 훈민정음 해례. 많은 분들이 한글날 지났으니까 알아들으면 훈민정음이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세 가지 의미인데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뭐냐면 훈민정음이라는 문자체계예요. 훈민정음은 영어 알파벳처럼 모음과 자음이 합쳐진다 아시잖아요. 기억, 니은, 주 나오잖아요. 이게 이런 문자체계를 훈민정음이라는 문자책 시스템이에요. 영어 알파벳 시스템을 배우잖아요. 그런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훈민정음이라는 것은 그런 문자가 어떻게 만들고 쓰는지를 알는 책이에요. 문자 매뉴얼북입니다. 저게 바로 여러분 그러면 유네스코가 훈민정음이라는 문자 체계를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했을까요? 저 책을 등재했을까요? 문자 체계를 둘 다? 아닙니다. 하나만 돼야 돼요. 책입니다. 책. 그렇죠. 영어를 등재하지 않잖아요. 영어를. 저 책 때문에 세계 기록유산이잖아요. 유네스코가 인정을 한 거예요. 근데 저 책 중에 제일 중요한 거가 바로 이 제자해입니다. 제자는 글자를 제작하다, 만들다. 자, 문자를 지은 뜻풀이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지도, 됐죠? 천지지도 일 음양오행이니라. 그래서 뭐뭐 뿐이니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있는데 천지지간에 태극이 있고 태극이 위 생기고 동정 이후에 뭐 나옵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제가 줄어졌는데 사실 이것도 지금 거의 너무 지금 제가 시험 문제를 너무 노출시키는데 다음 주 학생들 5점짜리 문제가 뭐냐면 세종이 훈민정음이 세계 최고 문자라는 것을 3단 논법으로 논증했다. 그걸 쓰라 이게예요. 여러분 쓰겠습니까? 얘들은 다 배웠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늘과 땅의 도는 뭐라고요? 일은 오로지, only. 음양오행일 뿐이다. 옛날에는 음양오행이 우주의 원리이고 사람의 원리이고 사회의 원리로 봤어요. 그렇죠? 이게 일이관지되어 있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도는 모두 사람이든 사물이든 사회이든 자연이든 다 음양오행이다. 음이 커지면 양이 줄어들고 양이 커지면 음이 줄어들고 오행과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상극되고 상생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다 연결되어 있고 자, 두 번째 뭐냐면 근데 그 음양오행 중에서 주역 그다음 주역이 나옵니다.
주역에서 그 동짓날을 설명하는데요. 동지 전날과 동지 이후를 딱딱 지나면서 처음으로 태극이 생긴대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 주역을 한 거 보자가 정인지랑 세종이 작업인데 머리 썼네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다들 훈정은 오랑캐나는 문자라고 그러는데 가장 어려운 주역을 딱 들이댄 거예요. 이거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유교의 핵심인 주역의 원리를 기반해서 음양, 오행, 태극, 주역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첫 번째가 모든 게 다 음양, 오행과 태극과 시초가 나온다. 두 번째가 뭐냐면 그 하늘과 땅 사이에 그러니까 범, 무릇 살아있는 물이 살아있는 것이 있다면 천지 사이에 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든 생명이 있고 살아있는 건 다 하늘과 땅 사이에 있겠죠. 그러니 천지 사이에 있는 것은 무슨 원리를 영향받겠습니까? 작동 원리, 음양오행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말 됐죠. 보편적인 원리, 음양오행. 두 번째,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산물은 음양오행 영향을 받는다. 세 번째, 그 사이에 있는 게 사람 몸이죠. 그런가 안 그런가요? 우리 음성 구조는 사람 몸이니까 아닙니까? 그럼 음성 구조는 무엇에 영향받습니까? 음양오행. 계속 음양오행이에요. 음양오행이 모든 원리다. 두 번째,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만물은 다 음양오행 영향을 받아. 그 속의 부분집합 부분인 사람의 몸과 사람의 음성 구조도 음양오행. 3단문법이죠. 고로 딱 나와요. 고로. 그래서 음양오행을 버리고 어디로 가겠느냐. 가장 그 당시에 중요한 지식 기반인 음양오행으로 3단문법으로 우리 음성 구조를 본다 훈민정음은 따라서 음양오행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우주의 원리에 기반해 있다. 이게 세종의 3단문법이에요. 제가 학생들한테 설명을 잘했는데 오늘 제가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인간과 사회를 관통하는 게 있다. 그 도가 뭐라고요? 네 글자? 음양오행. 음양오행. 이 도는 음양오행이에요. 그거를 배워서 깨닫는 게 바로 수기치인이에요. 수기입니다. 경물. 격이란 게 한자에서 쪼개면 마지막에 나오는 것, 도달하는 것. 지. 궁극적 지식이거든요. 그것에 맞춰서 자신의 삶을 닦고, 그 다음에 나라 다스리는 원리를 삼는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이제, 옛날 사람들이 자연의 원리를 따라가는 게 건강에 좋다. 우리 그러잖아요. 아직 여기 계신 분 정도 아직은 그런 걱정 안 하실 것 같은데, 이제 점점 제가 이제 최근에 무슨 학술대회 갔더니 요즘에 이 음기가 문제래요, 음기가. 음기가 부족하대요. 공감이 되시나요? 제가 너 음기가 센 것 같은데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이 한의학에서 음기는, 회복력이래요. 우리가 밤에 그러니까 제때 자고 일찍 일어나면 그 자연의 원리에 맞기 때문에 낮에 피곤했던 거 이런 것들이 다 회복이 되고 하는데 끊임없이 스마트폰 보고 이러다 보니까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거죠. 그러니까 회복력이 떨어진 거예요.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죠. 요즘 핵심이 면역력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그래서 음기가 약하다는 말이 그 말이구나. 남녀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먼저 공부를 하는데 우주를 관통하는 원리를 깊숙이 본다는 거죠. 그에 맞춰서 자기도 삶의 리듬을 바꾸고 이른바 튜닝을 하는 거예요. 튜닝. 악기 튜닝 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대로 가서 실천하면 다 모든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부를 한다. 그게 공부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정리하면 집현전식 문제 해결 방법은 발음 잘해서 3년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연구를 한다. 해당된 부분을 정확하게 꿰뚫어야 돼요. 원리를. 두 번째, 그것을 꿰뚫고 인재가 다양하기 때문에 연결을 시킵니다. 다 전문가가 다르잖아요.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 인재를, 실력을 연마시켜주는 거예요. 한 번 쑥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더 하도록. 이 세 가지가 결국은 세종이 집현전을 키우는 것이었고, 그게 최고의 인재를 양성하는 비결이었다.
세 글자로 뭐라고, 두 글자로 뭐라고요, 그걸? 3년이다. 이렇게 이제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뒷부분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미 들어있어 나중에 보시는데 어떻게 최고 싱크탱크가 될 수 있었나? 첫 번째, 구성과 재임 기간. 구성은 다양하게 100명 들어보니까 전공이 달라요. 흥미롭게도. 아마 여기도 전공이 다양하실 터인데 재밌는 것이 100명 중에서 23명이 자연계열 전공자예요. 그러니까 맨날 공자월, 맹자월 하는 문과생만 하는 게 아니고 아주 전공자가 다르니까 같이 밥 먹으면 막 시너지가 나오는 거죠. 제가 이제 한국학중앙연구원, 옛날 정신문화연구원, 네, 제가 14년간 근무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저녁에 식사를 하면 저는 참 즐겼습니다. 낮에는 구내 식당이 너무 사람이 많아서 대화가 안 되는데 저녁에 모이면 한 대여섯 명 모이거든요. 근데 7시, 6시 돼가지고도 안 가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김영수 교수님 같은 분이에요. 그냥 자기 분야 좋아서 그냥 파고드는 사람입니다. 근데 거기 밥 먹다 보면 15년 동안 한글 원찰만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묘비만, 고려시대 묘비만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가만히 듣고 있으면 얘기가 슬슬 나와요. 내가 최근에 고려시대 묘비를 발견했단 말이야. 나이가 평균 몇 살에 죽었더라고. 뭐 그런 거예요. 그 책에도 없는 거거든요. 그럼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진짜입니까? 야, 대단한 걸 발견하셨네요. 그 옆에 한글 가짜를 하신 분이, 야, 태계가 한글 편지 썼더라고. 내가 또 뭐라 할까요? 진짜입니까? 너무 대단한 연구를 하시네. 그러니까 저는 다른 거 없어요. 감탄과 질문. 이것만 하면 10년, 20년 연구한 거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의해먹고 사는 거가 보니까 그때 다 주워 들은 거예요,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전공이 다르니까 엄청난 얘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게 있더라고 보니까요. 너무 중요한 얘기를 들으면 10,000원짜리 제가 꺼냅니다. 그거 제가 써먹습니다. 10,000원 드릴게요. 그러면 나중에 농담인데, 지적재산권 저한테 오는 거죠. 제가 써먹어도 10일 안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방대한 자료, 아까 책보초 쌓아놓은 거. 이 책이 엄청 많이 쌓아놓는데 제가 유인 표현에 따르면 컴퓨터용으로 롬과 램이 띄워놨어요. 롬, 리드 온리 메모리. 우선 용량이 커요. 몇 기가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램이에요. 언제든지 바로 가서 어떤 책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짚어올 수 있는 거. 이게 이제 바로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못 찾으면 안 되는데 두 가지가 아주 탁월하게 잘 되어 있는 것이 지편제 시스템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연구한 것과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연구 따로, 정책 따로예요. 우리 외교안보 연구원에서 그 연구한 것을 외교정책 쓰는 것 같습니까? 안 씁니다. 북방 뭡니까? 통일연구원 안 써요. 전부 다 따로따로 하니까 연구한 사람도 별로 이건 뭐 우리끼리나 보는 것에 불과하지 열심히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이 중에서 중요한 자리가 면 연구를 한 것을 꼭 쓰는 것만 해도 훨씬 효과가 나옵니다. 제가 이제 이 부분은 아래는 제가 가장 많이 인기 있게 강의하는 거가 세종의 인재 쓰기입니다. 어떻게 인재를 보고 인재를 교육시키고 그리고 인재를 적재적소했나 이걸 이제 쭉 조사했더니 그 카드가 한 136장 정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례를 다 쓴 거죠. 그랬더니 그걸 제가 잘하는 게 이제 실록에 모아놓고 방바닥을 뒹굴뒹굴 하는 게 제 장점이에요. 잠도 자죠, 그냥. 근데 뒹굴뒹굴 하다고 보면 생각이 떠올라요. 아, 그건 이렇게 카테고리, 이렇게 세종 인재 원칙이네, 인재 교육법이네, 이렇게 묶었더니 놀랍게도 12개의 카테고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사자 성어를 하면 득인위체. 득인위체를 딱 한마디로 우리말로 뭐라는 줄 아세요? 득인, 사람 얻는 게 이체, 최고가 된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죠, 그걸? 어떻게 했어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사가 만사다. 글씨 잘 썼죠? 직접 쓰신 겁니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 정도면 지금 이거는 그 참이슬 혹시 아세요? 참이슬? 예. 참이슬 쓰신 분이 쓰신 거예요, 지금. 뭐 화요도 이분이 쓴 거거든요. 화요, 술. 대왕세종, 뭐 엄마가 불러 다 이분 한 글자에 100만 원 막 그래요. 그렇습니다. 기업에서 하면.
이분이 써준 거죠. 인사가 만사다. 인재 쓰기야말로 지도자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직무에 적합한 담당자 구하면 모든 일이 저절로 다스려지죠. 그래서 득인유체 이렇게 하게 됩니다. 금방 하시니 신나네요.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건. 인성 단수는 이제 인성 여울물론입니다. 인성은 여울물 같대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여울물은 색강처럼 작은 시냇물처럼 흘러오다가 동쪽을 막으면 서쪽으로 흘러갑니다. 서쪽을 막으면 동쪽으로 흘러간대요. 세종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품성과 어질문 단 조건이 있어요. 젊어서 좋은 말을 듣고 좋은 책을 읽거나 생각을 하면. 죄송하지만 여기는 안 계신 것 같지만 70 넘어가신 분들 60 넘어가면 안 바뀌어요. 공감하시나요? 제가 세종과학에 하면 가장 반응이 큰 데가 누구냐면 60, 70대 CEO들이에요. 그냥 다음에 가면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똑같아요. 근데 약간 20살 먹은 대학생들 있잖아요. 완전히 달라요. 제가 지금 얼핏 전에 페이스북에 자랑했는데 이제 제 수업 듣는 학생을 카톡에 보냈어요. 교수님 저 이번에 순천향대 간호사로 최종 합격했대요. 서울에 있는. 그래서 그래 뭐라 그러냐면 면접 때 물어봤대요. 간호사로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해?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제가 세종 리더십을 배웠는데 세종이 그 자기를 절제하면서 그칠질하면서 그 이겨내는 힘을 가졌다고 오늘 배웠습니다. 간호사로서 여러 가지 도전이 있겠지만 내가 이겨낼 수 있다. 이걸 내가 세종의 배운 걸 실천하겠다 그러더니 그거가 좋은 점수를 받았대요. 박수 쳐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나이 든 사람들이 아니고 20살, 20살 얘들이 세종 얘기를 듣고 있잖아요. 자기하고 비춰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정말 그 세종께서 칭찬하실 것 같아요. 16,000명 세종 제자들. 그런데 바로 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초기에 좋은 말을 잘 듣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제 다 볼 수는 없고 인사가 그 다음에 하나 더 가져오면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거? 시작. 우리 자세히 듣고 깊이 살핀 다음 말하라. 한자로는 그래 생각 없이 말하지 말라는 거죠. 한자로는 이거 뭐냐면 이게 한자로는 상문숙찰이에요. 아래 맨 끝에가 있는데 상세하게 들을 문자, 익힐 숙자, 살필 찰자 이것인데요. 뭐냐면 다른 사람 말을 잘 우선 세종은 들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경청자라는 인재를 매우 중시했어요. 다른 사람 말 듣는 것을. 근데 제가 이제 이거 보니까 이러더라고요. 첫 번째가 뭡니까? 뭐부터 하죠? 듣는 것부터 하죠. 지도자는 듣는 것부터 해야 돼요. 두 번째가 누가 아랫사람이 말하면 잘 듣고 있다가 살펴야 돼요. 왜 그런 말을 하지? 저 말을 하지 할 때 배경이 뭐지? 그러니까 얘가 말하지 못한 어려움이 있나? 살펴서 물어보기도 하고 마지막에 뭐 합니까? 말을 합니다. 그래, 내가 뭘 도와주면 좋을까? 이게 세종식 방법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은 거꾸로예요. 뭐부터 하는지 아세요? 마지막 말부터 해요. 말을 길게 해, 보면. 59번. 그리고 뭐 합니까? 끝나고 나서 할 때 보죠. 하면서 살피죠. 똑바로 듣고 있나? 휴대폰 보는 거 아닌가? 살핍니다. 마지막 끝에 뭐 합니까? 한번 얘기해봐. 그 누가 말하겠어? 59분 얘기하고 1분 남겨놓고 얘기해봐. 이게 이른바 꼰대 합법이에요. 꼰대들은 말을 길게 하고 반응 살피고 그 다음에 네 말 해봐. 이렇게 해요. 세종합법 순서만 바꾼 거죠. 충분하게 듣고 그 말하지 못한 그 배경, 아픈 마음까지 살펴서 그 다음에 내가 뭘 도와줄까. 이게 세종 인재가 신바람 나게 하는 그런 일이라니까요. 사실 이게 전부 다 제가 달력을 만들었어요. 제가 그 선물 드린다고 그랬죠. 오늘 잘 질문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얘기는 시간이 되나요, 제가? 좀만 더 할까요? 네. 이거 신숙주 얘기입니다. 너무 재밌는 얘기 사실은요. 그 실록에 나온 이제 한자로는 견우요동인데요. 견자가 파견하다.
요동 어디죠? 그렇죠. 만주 그 지역에 거기를 파견합니다. 그래서 운서 훈민정음 창제한 직후에 그를 질문하게 해요. 거기에 있는 황찬이라는 최고 지식인이 있으니까 훈민정음 창제에 대한 문자에 대한 질문을 받아오게 하는데 제가 이거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숙주는 한양에서 개경을 지나서 압록강 건너가서 어떻게 건너갔을까? 가서 어떻게 황찬을 만났고 황찬을 신숙주 성산문을 보고 어떤 말을 했을까? 그런 많은 생각이 들어서 세종보다 20살 연하에, 그러니까 세종 때 인재들 보면 세종이 1397년생이고 정인재는 1396년, 1년 나이가 많은 친구이자 선배죠. 황희는 31살 선배 위 연상, 허조 변계령 아버지뻘 되는 사람이 있고 세대가 있고 세종 비슷한 또래가 정인지하고 이런 사람들 20살 연하가 신숙주 성산문 박편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3세대를 같이 끌고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근데 신숙주가 딱 갔다 오는데 제가 신숙주를 한번 봤더니 딱 한마디로 뭐냐면 아주 에피소드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신숙주는 여러분 신숙주 숙직 사건 들어보셨나요? 예, 어렸을 때 많이 나왔어요. 맞습니다. 아까 지편전 학사가 이제 있는데 세종 어느 날 이제 오늘 누가 숙직인가 했더니 예, 신숙주입니다. 밤 8시가 9시 돼도 계속 불이 켜져 있대요. 퇴근하지 않고. 그래서 한 11시, 12시에 넘어갔는데 계속 안 자고 있다는 말을 들어요. 세종도 안 자고 있죠. 드디어 새벽에 닭이 울 무렵에, 닭이 몇 시에 울죠? 요즘에 지 마음대로 울더라고 보니까요. 한 해뜰 무렵에, 이제 닭이 울 무렵에 드디어 살짝 잠이 들었대요. 세종께서 뭐 하죠? 입고 있던 용포를 덮어주게 하셨죠. 그 다음날 신숙주가 우선 놀랬죠. 임금께 다녀가셨나?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밤샜는데 임금이 있는 최고 명품 옷을 지금 덮어주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더 놀라운 사람은 뒤늦게 출근하는 학사들이에요. 야, 신숙주 쟤 뭐야? 요즘 숙제 가더니 명품 옷 얻어 입고 임금 총에 있고 서로 숙직하겠다고 난리 나는 거. 이게 뭐라고요? 신숙주 숙직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부터 해서 일본 가서 그냥 즉석을 씻으면 전부 다 신숙주 글 하나 받으려고 막 줄 서 있는 그림이 지금도 있어요. 전국을 다닙니다. 특히 이제 북방 함길도 할 때 김종소의 종사관 같이 따라다니면서 일을 준비한 사람으로서 김종소는 말로 해요. 저거 어떻게 하면 되겠고 적고. 그런데 그걸 다 적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야말로 신숙주는 그 자리에 다 적는데 그걸 보고 딱 그래요. 이제 내 문장도 실로 자부하는 바이지만 그의 글재주 또한 쉽기 어려운 문장이구나. 김종서가 칭찬한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 글쓰기와 이런 탁월한 사람이죠. 나중에 임종할 때 국왕 성종한테 일본과 잘 지내라고 또 마지막 유언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우리가 맨날 변절한다고 신숙주 얘기하는데 여러분 신숙주 후손들은 숙주나물 먹을까 안 먹을까요? 네? 먹을까? 혹시 이 중에 없으세요? 그렇죠. 먹더라고 보니까 제가 보니까 아주 좋아하세요. 근데 단지 부르기를 숙주나물로 부르지 않고 그 재료가 뭐죠? 네, 녹두나물 이렇게 먹어요 보니까. 그래서 맨날 그것만 생각하는데 정말 그 사람은 어떻게 배웠을까 이게 저는 궁금했고 신숙주가 배우는 과정, 글 쓰는 과정 그런 부분을 쭉 보면서 참 한편으로 부럽고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사람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 언어는 어떻게 배웠을까? 또 나중에 북방 개척할 때 세조 때 또 중요한 결정 역할을 하거든요. 외교도 잘하고. 그래서 인재를 잘 키웠구나. 마무리 해도 될까요? 네. 마무리는 이것입니다. 가장 제가 중요한 거, 지편전 학사들한테 최초 질문을 잘 던지는 거. 어떤 게 좋은 질문이라고요? 전제하고 있는 것을 문제 삼기. 우리 회사에 당연히 하는 것 같은데 혹시 바꿔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죠. 그 다음에 정말 연결하는 질문.
마지막으로 절실한 문제를 드러내는 질문. 이걸 하시면 조직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미리 준비하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인재 양성, 집현전 같은 인재를 통해서 역량을 강화하면 조직이 이 리더의 눈높이만큼 성장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놀랐거든요. 24주 동안이나 하시더라고 보니까요. 보통 15주인데 얼마나 지금 우리 김영수 교장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절실하다고 봤는지 24주 동안 이렇게 돈 넣고 많이 내시죠 지금? 제가 볼 때 한 최소한 600만 원은 돈 넣고 내야 할 것 같아요. 최소한. 보통 15주 하면 450만 원 그렇거든요. 모르세요? 이 정도를 들려면 최소 450인데 15주 하면 24주니까 700만 원 내야 돼요, 여러분. 다 내고 계시죠? 네. 역량 강화하는 거죠. 끝으로 제가 이제 그 선물이라고 그랬는데 어떻습니까?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람이 와서 마침내 일을 이룬다. 네. 공감되지 않아요? 내년도에 세종께서 우리나라에 한 문장을 주신다면 저는 이거라고 봐요. 한자로는 대인이성인데요. 대인, 기다릴 때자, 사람의 자. 사람을 기다려 말이을 이자 한 다음에 이룰 성자예요. 결국은 사람에게 문제가 있고 우리 얼마나 지금 학교에 엉망이었습니까? 교사들이 자살하고 학생들은 엎드려 자빠서 선생님 수업하는 걸 휴대폰으로 찍고 있고 틈만 나면 그냥 아동 학대라고 하고 학교가 지금 완전히 지금 붕괴되어 있어요. 정치판은 잘 쓸만한가요? 온통 지금 사람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근데 결국은 사람에게 길이 있는 거고 세종이 말했던 것처럼 이 결국은 내년도에 많은 파도가 오겠지만 결국은 넘어설 힘은 사람에게 나오고 그래서 저는 내년도 학교와 일터에서 일을 이루어내는 뛰어난 인재들을 양성하는 그 시스템을 만드는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하나는 이렇게 크게 자 뭐라고 되어 있죠? 예, 한자로는 원사, 멀은 쏠사자, 해, 어찌해자, 쓸용자. 멀리 쏜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무슨 말이냐면요. 최윤덕 장군한테 세종이 보낸 편지예요. 북방 가 있는데 요즘 자꾸 그 무인들이 활을 쏘는데 화려하게 막 쏜대요. 활림을 누가 멀리 가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활이라는 것은 전쟁 때 적장의 갑옷을 뚫고 할 만큼 강한 바로 쏘기해야 되는데 자꾸 화려하게 멀리만 쏜다. 그래서 멀리 쏘기보다 바로 쏘기를 강조하고 있어요. 보니까 뭐 골프 생각하시는데 골프 얘기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이제 중요한 것은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집중해서 하고 그래서 성과를 거두는 거. 그래서 제가 미리 숙제 내고 하겠는데요. 올해 몇 달 남았죠? 2달 정도 남았는데 근무는 아니지만 급히 당장 해야 될 일은 아니지만 선무 먼저 해놓으면 좋은 일. 옛날 세종은 일을 2개로 구분했어요. 근무 지금 당장 안 하면 안 되는 일. 선무 먼저 하면 좋은 일. 급선무는 뭔가요? 세상에 급선무는 없대요. 둘 다 없대요. 잘 보면 근무 아닌 선무예요. 근데 실록 보니까 급선무가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뭔가 그랬더니 급은 동사예요. 급히 하라. 먼저 하라. 무엇을? 선무를 먼저 하는 거예요. 선무를 미리미리 하면 근무가 줄어든대요. 그래서 숙제가 뭐라고요? 올해가 하기 전에 내가 근무는 아닌데 선무로 꼭 하나를 하라면 바로 쏘기를 해서 뭘까? 숙제 검사는 우리 교장 선생님이 하실 겁니다. 다음 주에. 자,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